일어나 이리온. 네, 이거는 이리온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리온 포입니다. 이거 영화에서 나온 거야. 이것은 무슨 닭갈비? 예. 뭐였지? 안 봤지. 나도 안 봤는데. 극한 직업이요? 극한 직업. 저희 봐야 되는데. 저도 못 천만 봤습니다. 넘었다던데요. 네. 전 봤습니다. 봤어? 웃고 있는데 다들 왜 첫날이라서 지쳤어요. 연휴 뒤에 나오면 다들 뭔가 힘들어 지금. 근데 저희가 연휴 전에 자료 발간한 게 있었는데 그때 아이온 앞두고 좀 바빠가지고 녹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녹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자체도 사실 우리 PT 어디 중요한 곳 있어가지고 PT 자료 만들었다가 그냥 그날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요. 야, 자료 낼까? 돼버린 건데 제목도 너무 우리 웃기게 정했잖아요. 갑자기 아웃라이어? 신중호 팀장이 아웃라이어로 할까요? 책 제목 맞냐고 책 써서 보면서 했는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게 결국 그 말콤 글래드웰 예. 책을 슬쩍 봤더니 뭐 약간 이 사람은 사람에 관한 책이었고 그렇죠. 통계 이 용어 자체 의미는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 좀 라인에서 번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 세미나에 자료 세미나 했던 거는 뭐냐면 좀 통계적 관측치 컨선에 벗어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 9가지 주제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 급하게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안 했네. 먼저 시작해서 윤세 윤조입니다. 염차장부터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사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다행인 건 이번엔 정말 다들 좋은 댓글들이 많이 선풀만 없었습니다. 불만 댓글은 없었고 대부분 이제 이리온 스튜디오로 2019년도에 좀 이게 바뀌어서 좀 자주 올리고 있는데 뭐 너무 좋다, 좀 오랫동안 계속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좀 많으셨고. 그 양영모 연구원이 사실 좀 잠깐 자리를 좀 비웠잖아요. 올리브가 떴잖아요. 네. 근데 하필 또 그때 조선 합병 그게 터져가지고 그 댓글 중에 조선주 좀 해달라고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머니터리 세진중공업이나 한번 더 보시면 될 텐데. 네. 제일 편한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다. 네. 그래. 하여튼.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신중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셉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정말로 아웃라이어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정말로 한국의 그래? 증시가 올해 유일하게 읽은 사람이야. 제목을 정해놓고 책은 읽었는데. 저는 책하고 목차까지는 봤어요. 나도 목차. 아웃라이어에 이제 이게 의미 있는 게 그 3만 시간의 법칙인가 있잖아요. 그거 맞아. 1만 시간인가? 네, 1만 시간의 법칙인가? 10년 동안 나는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아닌가? 둘 다 이제 비슷한. 제가 이거 두 개 헷갈렸어요. 근데 재밌게 읽었어서 하여튼간 이제 오늘 진짜 한국 증시가 이제 2019년 초기 단계에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문제가 이게 PT 자료 만든 거여서 글도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 PT 페이지 같이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도 저희 올려니까 그때 하여튼 주알모 PD가 잘해줄 걸로 믿어요. 어떻게 동영상을 올려주고 아니면 자료 보면서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시죠. 그럴까요? 9개의 주제인데 제가 맡은 게 3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넘어간다. 와 황당하지 진짜. 그러셔서 근데 너무 우울합니다. 진짜 2,500 간다는 얘기도 황당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2,500이 뭐냐면요. 지금 아마 오늘 주가들 좀 요즘 올라와가지고 2,200 오니까 포워드 PER로 10배. 10배.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트레일링 PB로 보면 2,350 한 배가. 네. 이게 2,500이 2,500이면 1배 정도 돼요. 포워드 1배. PBR로. 네, 포워드로. 그러니까 근데 PBR이 계속 움직이는 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2,500 하면 사람들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론이 모아지죠? 제가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어떤 변수들, 예를 대표적인 게 중미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확산될 걸로. 그래서 우리 한참 유행했던 게 투키티데스의 함정 책도 잘 팔렸잖아요. 그 뭐였지? 그래서 100년의 전쟁이랑 그쵸. 예정된 전쟁 이게 이런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취지? 이거를 듣다가 여기 있는 1번부터 9번이 다 뭐 우리가 주장하는 100%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 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장이 돼버렸어요. 네. 돼버렸군요. 그런 거죠. 그냥 그걸 꼭 그렇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표적인 4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첫 번째 200포인트 5.500포인트 돌파한다 하면
사실 저희부터 반성하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다 빗나갔죠. 저희부터. 뭐 그래서 작년에는 보면 한 2,900, 뭐 3,000 얘기했고 상단은 하단 한 2,350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깨고 내려가가지고 회복 안 됐어요. 올해는 반대로 한 하단은 한 1,950. 사실 이것도 12월 달에 그 저희가 거의 했던 거고 11월에는 한 1,800대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뷰도 있지만 이게 컨센서스. 그렇죠. 컨센서스 데이터가. 그리고 상단 한 2,400 뭐 현재가. 정도, 뭐 현재가. 근데 최근에 좀 약간 바뀌어서 바뀐 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2,350 정도 갖춘다가 베어마켓 랠리 이게 어느 정도 많이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희들도 혹시 그냥 350 치고 나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웃라이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우리는 논리는 부족하지만 그랬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5페이지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전에 신중호 팀장이 한번 이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6페이지 그림이죠. 6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에 플러스 냈던 자산들 쫙 보여주는데 아니 안 보이셔도 음성으로 들으셔도 2001년에 플러스 난 자산이 매우 적었었고요. 2008년도 매우 적었었고 2015년도 매우 적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2008년, 2015년 그리고 2001년 그다음에 2018년에 정말 플러스 난 자산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자산이 플러스가 적었던 해는 달러가 강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항상 유가가 올라왔었다. 뭐 이건 뭐 역사는 반복되진 않아요 완전히.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올해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플러스난 자산이 적었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럼 뭔가 정책 수단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반작용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 반작용 오랜만에 들어봤다. 정반합. 네. 뭐. 그래서 저희는 2009년과 2016, 17 요때 사이클 뭔가 비슷한 그의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자는 생각이었고 그랬을 때 뭐 정리는 해놨잖아. 쭉 이거는 뭐 정리해 놓은 거고요. 정책이 나왔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게 11페이지예요. 제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런데 11페이지가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올 연초에 1월 2일 날 참 못 잊어요. 그날 굉장히 비관론 늘어날 텐데 중국 차이신이 그때 그 49.5, 49.7로 급락해요. 애플 그때 뭐 매일 한번 나왔고 그 다음날 ISM 제조업 나왔는데 결국은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뭐 은행 대출 기피가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중국. 그래서 서베이 지표들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미국 제조업 쪽 PMI도 안 좋았죠. 제조업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은 좀 ISM은 돈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예. 근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서프라이즈 그 어떤 서베이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꼭 정책이 강화된다는 거죠. 안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연준은 정책이 180도로 전환된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지준율 인하라든가 정책이 나오고 뒤에 이제 최강 연구원이 말하겠지만 이러한 힘들이 변한 게 첫 번째가 있고 그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인데 제가 이게 전에 한번 환경 비즈니스 칼럼에도 썼던 그림인데 이거는 사실 최강영 이코노미스트가 전문가인데 중호랑 옆에 있어서 되게 창피한 게 옛날에 자료 썼던 거 또 써. 구전이론. 전에 그렇죠. 이거 한 항상 이제 6년 전에 썼던 건데. 이걸 갖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을 게임으로 생각해 보면 뭐 단일 게임이면 우리가 전에 존 내쉬의 그 뭐죠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 많이들 보셨으니까. 보면 이제 죄인의 딜레마라고 그래서 둘 다 배신하니까 중국은 위안화 약세로 가고 미국은 보호무역 하는 거죠. 대공황처럼. 이 얘기를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림으로 좀 보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거 그 한 5년 전인가 최경영 이코노미스트가 저한테 줬어요. 갑자기 자기가 게임 이론 좀 공부했다고 저한테 오더니 뭐 그러므로 뭐 오만에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냐 하시더니 그래서 저도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반복 게임이 되면 구전 음악처럼 좀 협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협조로 반복되면서 가고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 말은. 그러니까 뭐 지정권 재산권 문제 때문에 당장 뭐 합의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뭔가 서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예가 게임 이론 책에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진지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서로 막 전지전하다가 서로 포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지루하게 오래되면 나 오늘 쳐들어가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서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그런 의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최강 입장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약간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가 떠드니까 아무도 나를 반격 안 해. 사람들이 독재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뭐 저는 뭐 과거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싸우다 보면 안 좋은 결론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그치. 하는 건데 그게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일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서로 협상을 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뭐 어렵게 얘기해서 반복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 정리, 그래서 서로 합의될 것이다. 이건 사람들이 이랬더니 저번 세미나를 같이 갔어요. 저희가 신중호 팀장이랑 저랑 셋이서 갔더니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날. 언제쯤 합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모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라는 거는 되게 길게 보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이 표에서 보면 제수의 딜레마가 중국의 위안화 약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교역량 급감이 2018년에 보여줬잖아요. 한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안 되겠다. 미국도 이제 좀 90일간의 무역 협상의 기간을 뒀던 거고 이렇게 가다가는 둘 다 안 좋아지는 거를 1차적으로는 한번 깨달은 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바로 협조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가기 위한 대각선으로의 어떤 긴 여정이 시작이다. 이게 사실 상수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냥 세미나 할 때 스타일이 뭐는 아이디어를 하면 그다음에 섹터를 좀 연동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냥 턴어라운드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보통 그만 숫자 안 나오는데 턴어라운드가 배를 크게 뱃머리 돌린다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보통 시크릿칼 같은 게 여기 해당되거든요. 시크릿칼이 여기에. 그래서 뭐 시크릿칼이 이제 준조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크릿칼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뭐 기기업종 저번에 아마 이 방송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기 같은 것도 한번 얘기했던 거, 롯데케미칼도 얘기했던 거, 뭐 이런 소위 시크릿칼들이 한번 도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13페이지에 이제 시트에 뭐가 있냐면 신호가 뭐냐? 가장 좋은 게 부정적 뉴스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게 턴어라운드. 요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부정적 뉴스가 나왔어요. 잘 반응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펀더멘탈의 이신지가 아니라 뱃머리를 돌릴 때는 뭔가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닌다는 주가의 선행성 때문입니다. 이거는 선행성 때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경향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저는 케미칼 쪽이고 그래서 아마 저번 방송 때 롯데케미칼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롯데가 좋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 마인드들은 우리 섹터 담당자들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결국 미국 무역 분쟁 영향 때문에 스프레드 축소됐고 또 하나는 재고 리스토킹도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센터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날 여기 논쟁할 때도 계속 공격했던 건 이 베이트 내가 스트래테지가 아이디어가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크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리스토킹 수요가 늘어나고 스프레드가 개선될 가능성이 한번 베팅해보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케미칼 쪽에 있고요. 아마도 로케 같은 경우에 PB가 한 0.7배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4분기에 많이 떨어내고 했으니까 이건 섹터 담당자만 불러서 한번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좀 이해 가셨나요? 변수가 상수화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좀 상수화되면서 턴어라운드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수의 상단을 뭐 2200인 2300인 잡아두고 있지만 한번 위로 좀 열 수 있는 이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모아갈게요. 혼자 떠드니까 다들 질문. 근데 이게 질문.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많이 하지 말아요. 왜 질문 자꾸 하는 거냐? 센터장님이 오늘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해놨더니 질문이 좀 많아서요. 근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사실 이제 올라가는 거는 요즘에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다 상단에 대해서는 뭐 2,300, 400, 500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다들 뭐 좋게들은 개인 투자분도 인정은 하시는데 제가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게 다시 2,000 깨지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좀 공포심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자체는 뭐 괜찮다. 근데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2,000포인트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깨면 그런 좀 두려움은 아직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4분기에 11월에 급락했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뭐죠?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할 것이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 둘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더 깨고 내려갈 것이다. 앞에 두 개는 약간 완화되는 조짐이 있고 세 번째 거는 안 좋아지니까 컨선이 기대치 먼저 팍 무너져 내려왔죠. 네. 그래서 2,000포인트의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 180도 방향 전환해가지고 그냥 부양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이런 우리가 하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오늘 제가 직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애널리스트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무슨 뭐 언제 몇 포인트 갈 것이다. 뭐가 결정적 변수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러한 로직으로 고민하는 주제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턴어라운드 시나리오로 본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만약 턴어라운드에 실패한다면 하반기 가서 케미칼 같은 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리스토킹 수요도 안 생기고 그냥 실적 더 깨지고 그럼 무슨 턴어라운드예요? 이거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중국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더 바로 말하면 뒤에 이제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마지막 거에다 해놨던데 중국 같은 데가 좀 이럴 때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해 장에 못 올라가면 이상한 거지. 그럼 2천도 깨지고 뭐 어떻게.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보고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어떤 근본적인 뭐 어떤 연준의 강한 긴축도 아니고 지금 또 하나는 어떻게 정부가 미중 대립을 통해 가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아까 말했지만 미 연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180도 정책 전환을 했고 중국도 아주 뭐 강렬한 전철을 취하거든요. 뒤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 매우 낮다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시면 마음속에는 2200이면 다 온 거 아니야? 2300은 다 온 거 아니야? 아닌 내지는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지표가 아직은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 논리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도 공백 상황에서 좀 약간 뭐 공매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반작용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정도? 그치 공매도 때문에 쇼커버링이다. 쇼커버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다 전망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2000을 깼었던 상황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그때는 미중 무역 갈등과 연준의 어떤 스탠스로 인해서 비용은 높아지고 탑라인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게 EPS 단에 크게 크래시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던 건데 EPS가 개선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연준이 비용을 올리는 거는 좀 멈춰주고 탑라인을 개선을 위한 둘 간에 그래도 협상에 나섰다라는 거는 2000을 깼었던 상황이 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0은 깨지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고 가지 않게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어왔다라고도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변수가 상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작년에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큰 또 하락의 요인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3월 1일 전에 이제 해결되리라고 대부분 많은 좀 기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설사 약간 삐걱거려도 작년처럼 이게 변수가 상수가 되면 큰 영향 안 받는 거 되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크게 이제 반응이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은 지적 재선권 빼고는 다 좀 많이 접점 찾을 거예요. 근데 지적 재선권 문제는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완벽한 타결은 올 3월도 없고요. 올 말에도 없고 내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서로 어쩌면 본다면 전에 한번 이거는 신중호 팀장이 발표했던 거 보면 되는데 중국은 일본처럼 일본도 아니에요. 미국의 군사력 지배를 받고 있죠. 소련처럼 냉전적으로 경제가 단절돼 있지도 않아요. 미국 어떻게든 미국과 연결돼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거야. 계속 중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상호 보완적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협상이 또 좀 연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약간 좀 해결을 하면서 가겠죠. 네. 저는 오늘 듣다가 이게 표로 딱 돼 있으면은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죄수의 딜레마 이제 최강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해줬던 일센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구전 효과랑 연결되는 부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죄수의 딜레마인 이유 자체가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에서 고백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구전 효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놀라운 건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데 그게 수학을 어떻게 증명이 나는 이렇게 말로 하는데 참고로 심리적으로 아니에요? 그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이 그래서 계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얘는 저 최강 이코노미스트 수학적으로 나한테 말을 해줬어요. 내가 뭔 소리야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게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 이론 상에서의 결론. 어려울 때 하지 마. 하여튼 그렇지. 반복 게임 이론은 책 사서 공부하시기 그렇네요. 공부해봐야겠네. 빨리빨리 해야 돼. 두 번째. 이거는 조심스러워요. 전 다시 말하지만 얼마 전에 그런 좀 댓글 파동도 있지만 지지율 요새 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냐면 뭐 현 정부 정책진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 5년 단임제라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임제 했을 때 두 번째 제가 말하는 만약 지지율이 더 내려가면 정책 변화가 가속화된다. 근데 근데 이게 또 하나 아이디어는 이걸 알고 있다면 게임 이론으로 본다면 먼저 정책 변화를 가속화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지율이 더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변화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주도고 해서 물론 우리도 그렇게 얘긴 하지만 시장이 좀 성격이 바뀐 그 하나의 축이 그치. 뭔가 최근에 경제 쪽이나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예. 대표적인 게 단적인 예로 나중에 자료 한번 올라가면 20페이지를 꼭 보세요. 저희가 전에 한번 그 소득주도 성장론 어쩌면 약간 그때도 댓글창이 한참 좀 약간 시끄러웠는데 사실 소수주 성장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j x 마이너스 m에서 거의 c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c와 i를. 근데 정부 지출 같은 거를 현 정부가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SOC에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획기적이었어요. 매우 저는 반가운 변화다. 그랬어요. 뭐 예타 면제 이걸 다 떠나서 삽질을 해도 좋다. 삽질에다 다시 파 묻어도 됐고 지방 인프라 늘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그때 돈이 풀리는 효과도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하나 순수출 부분인데 사실 이거 중산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환율을 개입 안 하겠다. 근데 아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성공시켰는데 최소한 BOK가 금리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도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는 안 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맡겨둘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여하튼 정부 정책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 이게 뉘앙스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왜 바뀌었을까 보면 여러 대통령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아주 단적인 게 2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임기 5년이다 보니까 3년 차부터 중간 평가를 들어가더라고. 근데 올해가 3년 차예요. 이건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권하신 분들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언어멀리한서처럼 4년차가 되면 한 2년차나 3년차에 부정과 긍정이 역전되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보통 차기 대권주자가 부상하는 구간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막 이렇게 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그 중간평가 내년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하튼 여러 대통령을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여러분 놀랍게도 70%가 넘는 지지율이 있었고요. 이때 저도 기억나요. 금융실명제 하면서 하나의 네, 이때도 결국은 아들 특혜대출 비리 나오면서 IMF 금융위기 맞고 뭐 80%에서 10%까지 떨어지네요.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했던 것도 이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엄청나게 IMF 때 해가지고 지지율 좋았지만 역시 3년 차에 지지율 역전되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이때 진승현 게이트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기억날 텐데. 신용카드 대란 나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여하튼 그래도 정책을 상당히 2002년에 무슨 아이디어가 있냐면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었거든요. 2002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던 간에 2002년에 임기 말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연결됐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현 정부에서 굉장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거에 DJ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가는 시기에 결정적 동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보는 거고요. 이거 근데 여기 그냥 오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타 많아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뭐 어떤 거? 아니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써 있는데 여기 위쪽에 2000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00년이에요. 맞죠, 2000년 맞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처음에만 좋고 굉장히 뭐 할 때 힘들었죠. 가장 힘들게 지낸 대통령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25페이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2008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2012년까지 있는 동안에 증시가 9, 10, 11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물론 금융위기 이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때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초기에는 막 747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성장률 정책을 썼는데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고 막 좀 부닥치고 막 하다가 이분들이 2002년 임기 2년 차에 지지율 역전되거든요. 부정과 긍정이. 근데 3년 차 내내 역전과 다시 회복을 반복해요. 그러면 정책이 막 전환시킵니다. 막 그때 친서민 정책 나오고 세제 개편 나오고 중소기업 정책 나오고 그 지지율 반등이 성공해요. 집권 말기에 친형 문제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하튼 뭐 지지율이 좀 내려왔지만 이때 역시 박근혜로의 어떤 그 연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때 3년 차가 아웃라이어네요. 어떻게 보면 요 데이터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3년 차 아이디어를 보는 거예요. 계속 올해 아마 올해가 3년 차니까. 3년 차에 아마 비슷하게 기존 정책을 좀 반대로 가는 아웃라이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아마 지지율을 어떤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게 현재 정부에서 좀 생각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역시 2년차 역전됐었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근데 놀라운 건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높은 지지율 60%대까지 유지했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보면 17년 집권 1년 차였고 18년이 2년 차였고 올해 와서 드디어 상당히 지지율이 굳건한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좋고 이는 남북 어쩌면 정상회담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뭐 우리가 동의하시든 않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영업자에 부담 주고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아지고 이것 때문에 과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자. 이게 아웃라이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굉장히 정책적으로 싫어했던 것들. SOC를 사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작년에 거의 어땠지? 플러스 아닌가? 남았었죠. 남아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 혼자 떠들고 있어서 내가 자꾸 말을 내가 이게 또 이제 권위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막 바꿨을 때 떠올랐던 섹터는 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가 놀랍게도 우리 전에 그러니까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3명이서 나와서 그 소위 김산효 교수님의 책 뭐였죠 그게 종횡무진 그거 이게 거기 금융 파트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같은 것들 외국인한테 나가니까 굉장히 자본 유출이다. 그래서 자본 비율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 비율 우리나라 너무 안정적이죠 지금. 그래서 작년에 은행이 엄청 실적이 좋음에도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게 주가가 부동산 대출 제한할 거다. 뭐 대출 금리 건드린다, 배당 제한한다 이러니까 안 좋았는데 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으로 이거 굉장히 조시로 아웃라이어적 생각으로 김원민 장관이 정말 이렇게 총대 메고 왜 이렇게 난리 칠까?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4년 차기 때문에 정책을 더 못 써요. 이제 부동산을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였던 거야. 그래서 김현민 장관 같은 경우도 어쩌면 자기가 총대 메고 악역 단담해서 부동산 한번 잡아볼 때까지 잡아보고 그 다음에는 풀어야지 못 건든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어쩌면 작년에는 아무리 좋아도 배당도 못하고 정책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었다면 반대 사이클로 돌아갈 확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건설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누가 뭐래도 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은행주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 싸 보일 것 같거든. 근데 오늘 얼마 전에 그 박혜진 연구원 나와서 이론 스튜디오에서 하나 금융지주 제가 했을 때 엄청 좋게 말했던 배경이 이거예요. 그럼 배당 성향이 하나금융지주가 배당 성향 25%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네. 선지는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그 소위 배당 수익률이 한 5% 상회만 가능해지면 상당히 변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올해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이 자료에도 잠깐 넣어놨는데 글로벌 피어 수준으로만 가져도 은행주는 상당히 섹시해진다.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로서 말씀드렸던 건 어떤 정부의 현 정부의 지지율 추이와 어떤 규제 산업 대표적인 은행을 한번 연동시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미 이제 윤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변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기억나는 게 신종호 연구원이 자주 이제 언급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디플레이션 유도 정책이다. 예전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이 거의 발견된 게 없는데 지방 SOC는 뭐 확실한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 아닙니까? 표는 우리나라 저는 항상 저 예전에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는 민주주의부터 시작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표가 나온다. 디플레이션인 상황에서는 표가 절대 안 나온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을 쓰고 규제를 하고 부동산 잡을 것도 뭐 2년차 때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이 3년차 때부터는 중간에 있는 접점을 가져가야 정치하시는 분들 도저히 알 거예요. 극과 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괜찮아요.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을 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일 때 3년차가 괜찮았던 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갔었던 거고 지금도 어쩌면 약간 인플레를 유발해서 내년에 총선을 기대하려는 게 지금부터 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연동된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거 약간 연동되는 건데 연준이 저렇게 180도 전환한 이유가 뭘까?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뭔 짓을 다 했음에도 인플레가 크게 안 나버렸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버블이 탄생해서 뭐 이모징의 버블이라도 뭐나 인플레가 났어야 뭐 연준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상황이 아닌 것이 글로벌한 상황이고
좁혀서 한국을 생각해봐도 아까 신중원 팀장이 얘기했지만 이거 뭐 진짜요. 지금 뭐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 민심도 굉장히 싸늘했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가 방금 제 두 번째 아이디어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정책 전환이 굉장히 오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결국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 마이너스 팩터가 됐던 섹터와 이게 있다. 물론 안 풀어주는 것도 있겠죠. 정부가 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임금 같은 것도 상승 속도를 약간 둔화시킬 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쪽에 한번 베이팅을 해봤을 때 뭐 제가 떠오르는 건 은행 산업인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드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정말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녹음하는 날이 2월 오늘 며칠이지? 목요일인데 2월 7일. 네. 또 제가 아침에 제일 많이 저한테 연락 온 게 기자들이 전화 와서 10배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10배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32페이지 그림은 꼭 찾아서 자료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EPS가 막 내려온 다음에 급하게 지금 내려오니까 PER이 급하게 올라간 거죠. EPS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4분기 진짜 안 좋게 나왔고 1분기도 안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아침 모닝 미팅 때도 요새 맨날 강조하는 건데 섹터 담당자가 못 쫓아갑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P는 비싸 보이는데 그렇다고 PBR도 잘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EPS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포워드 EPS가 돌아서야 PBR도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2008년에도 그랬고 결국 2009년 가서야 제대로 돌아섰었는데 이게 결국 시차를 두고서 PER은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워드 PER로 너무 그 강연폭을 변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면 2009년과 비교를 하냐면 33페이지 그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8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보면 모든 분기가 이렇게 다 내려온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데이터를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지 않아요. 애널리스트들 막 욕들 하시는데, 웬만하면 다음에 좋게 말해요. 웬만하면. 근데, 얼마나 지금 기업 실적 감익이 급격하게 비관론에 가 있다는 거는, 그 다음 아래 그림 보시면은,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마이너스 간 거는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2009년에 그때 한번 그랬었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9년이 그때처럼 무슨 뭐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 전망치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거는 과연 역실적이 전망됐던 해 다음에 어땠을까? 2009년과 19년 유일한데 오히려 2009년 하반기에는 추정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는 레이쇼잖아요. EPS분의 주가.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여버리면 PER이 올라가는데 그때 13배까지 갔어요. 우리가 고평가라는 게 아니라 13배까지 갔더라는 거는 주가는 버텨줬는데 EPS가 이미 돌 걸 알아서 주가가 안 빠졌던 거고 급격하게 PER이 빠지는데 주가는 더 올라요. 이게 뭐냐면은 EPS 그로스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예상이 되는 건데 10배, 11배, 12배 갔는데 그때 PER이 꺾여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게 주가가 꺾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가는 버티거나 올라가지고 그래서 PER로만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차트. 주가로만 보면은 그냥 쭉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EPS로만 보면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차트. 그래서 약간의 이런 이게 턴어라운드죠, 사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연동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데이터는 없는데 정말 애널리스트들이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꺾은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나빠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 하니까 이제 윤세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18년 4분기에 안 좋을 거고 1분기에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이런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아서 애널리스트가 혼자서 그래 주가는 이미 반영했어 하고서 이익 추정치를 갑자기 막 30% 올리고 이거는 절대 그렇죠.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익 추정치, 이익 추정치대로 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1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으면 신중원 팀장이나 윤세님 얘기한 것처럼 PER은 그냥 떼어버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부터 낮춰왔던 눈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했어요. 지금 말고 작년 11월에 했던 것들이 막 반영돼서 추정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놀란 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왜 주가가 돌아서지? 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했던
턴어라운드 국면에서의 특징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원흉인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34페이지 그림도 좀 보시면 내가 가끔 놀래는 게 이제 내가 이제 가끔 여기다 이제 그렇게 까는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 이상한 댓글 달리고 그런 건데 엄마 이것도 또 한마디 할게요. 가끔 무슨 뭐 증권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PBR 몇 배니까 이게 마치 연구 분야 수치처럼 얘기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놓고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PBR 한 배는 얼마입니다. 뭐 정말 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이 그림 보면 포워드 PBR 한 배는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감익이 심하지 않으면 증익돼서 자본총액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PBR이 돌아서려면 ROE가 돌아서야 돌아선다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포워드 PBR이 좀 갭이 좁혀져야겠는데 한 배 너무 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ROE가 돌면 웃긴 게 ROE는 BPS분의 EPS예요. 사실 BPS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EPS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놓고 본다면 EPS가 변하는 거지 BPS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BPS가 변화가 없으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ROE는 EPS 변화 매우 상관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ROE가 2분기 정도에 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러지 않고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이미 지금 1분기에 돌고 2분기 정도에 돌 것 같아서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EPS가 왜 돌까를 산수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35배 이거 나름 고민 되게 했던 그림인데 여러분 덧셈 뺄셈만 하세요. 지금부터 밖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포워드 EPS는 지난 것과 예상치에 우리 현재 있는 거에 2019년께 있고 20년께 있잖아요. 이거 가중 평균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포워드 EPS가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EPS는 돌아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네. 2020년.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매달 1%씩 줄고 하나는 0.5% 하향 조정해도 속도만 줄어도 돌아서요. 그러니까 EPS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 이게 왜 돌아서냐를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돌아서냐. 동일해도 속도가 느려져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산수니까 각자 좀 잘 생각. 이걸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이 2월 7일이니까 지금 포워드 구하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내년 섹터 담당자가 2월 7일. 제가 답답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35페이지 그림 보시면 2009년과 10년의 EPS 추정치 하향 조정이 빠르게 둔화됐을 때는 그러니까 조정 하향 조정이 약간 멈칫해지면서 포워드 EPS가 빠르게 돌아섰던 거예요. 이게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EPS가 돌아선다고 했더니 그럼 EPS가 왜 올라갑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그냥 추정치 하향 조정이 둔화되기만 해도 EPS는 돌아서는 겁니다. 염차장님이 이해하셨어요? 예, 얘들 잘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두 번째는 16, 17 돌아갈 때도 추정치 하향 조정이 그때 완화될 때는 더 완화. 근데 사실 어떨 때가 더 가파를 것 같아요. 급하게 내려왔을 때 더 가파르겠지. 그렇네. 이게 산수야, 산수. 가중 평균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산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사실 주가가 여기에 또 센티멘트가 연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른 그치. 또 변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에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제가 EPS 돌아 쓰는 거는. 그러면 하도 이만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 매크로적으로 EPS가 돌아를 모멘트에 뭐가 있을까? 2009년에. 그러면 36페이지에 보시면 저번에 최진현 연구원 잠깐 와서 했던 거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 스튜디오랑 이론이 다 연결돼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무슨 분석하는 게 매일매일 뭐 애널리스트 업데이트 하는 건데 연결해서 자꾸 사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때 최진현 연구원 와가지고 돌아온 이고환 신정책 했었잖아요. 가전화형.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지. 근데 그때 가전 소비 부양해가지고 수출 중심의 경제군인 한국에서 사실 전기전자 이런 건 영업이익 비율이 40%예요. 40%.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향 한국 수출 증가율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 중국이 정책을 쓸 때예요. 야, 이건 신기하더라고요. 다시 뭐가 봐도 신기해? 신기해요. 당연한 거지. 데이터로. 그러니까 내가 매크로 담당한테 저희한테 계속 섹터한테 말하는 이게 돌아섰을 때 뭐가 돌아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런 정책을 썼을 때 안 돌아왔을 수도 있죠. 지금은 돌아왔을 가능성이 한번 베팅해 보자는데 이건 또 최강 이권에서 검증 받아야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금융위기 당시처럼의 파괴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작년에 또 금융위기
급의 또 파괴력이 있는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저희가 이디온 스튜디오 때도 얘기했지만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은 또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애플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많이 풀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이렇게 뭐 하고 중국 쪽부터 소비가 풀리면 중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도도 소비가 풀릴 수 있고 다 풀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IT 쪽이 좋아 보여. 그렇게 IT. 됐을 때는 내가 요새 막 폴더버 폰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반도체도 더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쪽에 돌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기부터 해가지고 다들 한번 쫙 모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폴더폰 그렇죠. 뭐 카메라 늘어나는 것들 뭐 거기다가 많죠. 이제 우리 어규진 연구원한테 제가 계속해서 야, 반도체 뭐 좀 좋아질 거 없냐 했더니 막 데이터 센터 단지 찌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맞진 않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기다 송채 연구원 파스랑 이아스 아이디어 넣어놨었는데 하여튼 이건 첨부한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이제 코스피가 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턴어라운드 쪽으로 보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좀 변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사이클에서 한번 봤더니 EPS가 가파르게 꺾여 내려온 게 2009년 이후에 처음인데 보통 이랬을 때 포워드 EPS 돌면 PBR 한 배 다시 돌아가고 EPS 돌아서야지 이게 ROE가 올라오는 거니까 아까 그것까지는 뭐 산수니까 이해하실 거고 그렇게 보신다면 상위 뭐 자꾸 포워드 PR이 10배고 11배에서 비싸다 논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턴아운드식의 이익 사이클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걸 저는 아이브라이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IT 담당자인 오교전 연구원 의견도 앞으로 IT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반기부터 숫자가 기대될 수 있는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것뿐이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내가 막 시간 떠들었는데 걱정인데 이거 지 혼자 막 떠들 것 같은데.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다 그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쉽게 좀 하려고 이게 그랬는데 사실 이제 아까 그 이익 저거 있잖아요. 그 아까 산수하신 거 사실 그게 이제 일반 투자분들은 좀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근데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예요. 단순한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보통 제가 이제 네. 가끔 증권사 자료를 놓고 뭐 그 증권방송관이나 이런 뭐 사이트 같은 데서 그냥 그림만 베껴가지고 예. 막 설명을 해요. 잘 이해를 못하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그죠? 거예요. 예. 자기가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막 그냥 사실 그를 원자자 유차의 뭐 이론의 강점은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직접 했던 것 같고 얘기하니까 정확히 어떻게 운영을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 이것도 조심스럽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정책 전환 플러스 가장 고민하시는 게 포워드 P 10배고 뭐 2200이 비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얻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세 가지 아웃라이어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3부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일부 잠깐 저는 마무리 요 짓고. 부분에서 뭐 하나만 질문할 거 더 이제 뭘 자꾸 물어? 물어보기보다는 와닿는 게 음. 저는 섹터 바텀업이고 섹터 담당자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경제학자 분들이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저도 느껴져요. 뭐냐면 저도 바텀업을 보다 보니까 섹터 담당자가 애널리스트들이 저 같은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전망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의견에 저는 동의한 이유가 이게 현상 사회 현상도 보고 시장 주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직업상 계속 이제 기업체 담당자 만나고 산업사 만나 보니까 계속 산업 현장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아, 안 좋네, 안 좋네, 안 좋은데 왜 주가 왜 이럴까? 그 생각하다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 함정에 빠지는데 하물며 밖에서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같이 보시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마켓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치 절대론적으로 뭐 지수가 뭐 얼마 갈 것이다 인과율로 뭐 이게 원인이 이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 전략 쪽은 저희 신중호 팀장이나 최영 이코노미스트나 저랑 오랫동안 작업해왔지만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어떤 이런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그런 인과관계보다는 뭔가 이 다양한 변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웃고 있어 나를 지금 하여튼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 원래 처음에 저 입사했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얘기가 밸류에이션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라고. 그때 멋있는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게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객관적이고 밸류에이션이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착각들 하시는 게 밸류에이션이 마치 가치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시는데 아까 우리 신중원 팀장도 말했지만 레이쇼 데이터라 A와 B의 레이쇼 데이터 레이쇼는 상대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의 다시 말해 아웃라이어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이런 가능성도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로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또 이제 신유호 팀장이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